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군가는 공감해 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보다는 제 이야기가 더 중요할 테니까요. 저의 사연은 그저 그런 흔한 가정사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저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평화를 되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때로는 참지 않고 악인을 참교육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참고만 있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결국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주말마다 꾸준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사실 어릴 땐 왜 부모님이 매번 고생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을 주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항상 남을 돕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몸소 보여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남을 돕는 게 그리 어렵거나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처럼 자연스러웠달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봉사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어떻게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며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이 되고 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찢어진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있고 얼굴에는 피곤과 굶주림이 가득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 앞에 서시더니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듯한 목소리로 라면 하나만 공짜로 줄 수 없겠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눈빛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피곤함과 절망이 깊게 배어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뭔가 체념한 듯 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꾹꾹 눌러 담은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기, 라면 하나만 좀 공짜로 줄 수 있겠나?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야. 할아버지, 그럼 라면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 그냥 받으세요. 처음엔 좀 망설이시더니 결국 받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제가 라면을 챙겨드리기 시작했죠. 물론 그냥 드릴 순 없으니까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솔직히 저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돈 모으는 학생이라 여유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라면 한두 개 값 정도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따끈한 라면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어쩐지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라면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괜히 흐뭇해졌어요. 뭔가 오랫동안 목마르셨던 분이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평온해 보이셨거든요. 그때마다 할아버지 굽어있던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에 미소가 살짝 번지는 걸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작은 선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께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게 제겐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편의점에 오시더니 갑자기 현금을 내미시는 거예요. 진짜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눈만 깜빡였던 기억이 나요. 도시락이랑 음료수 하나만 주게. 할아버지 혹시 뭐 일자리라도 구하셨어요? 일자리라. 그건 아니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네. 일자리 구한 셈 치자고. 대단하세요. 힘드셨을 텐데 다시 시작하신 거 보면 정말 중동스럽네요. 이 도시락은 자네 거야. 내가 자네 덕에 살아있었으니 오늘은 내가 자네를 대접하고 싶네. 저는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저에게 그 도시락을 안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은혜를 갚으러 오겠다고 하시며 번호라도 줄 수 있냐고 요청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은혜라고 할 것도 없다며 앞으로 할아버지가 잘 사시는 게 제가 받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할아버지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도움을 주시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할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가끔씩 할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그날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을지 궁금하고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죠. 편의점에서 일할 때마다 혹시라도 다시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기도 했지만 끝내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어디선가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유기견 봉사 동아리에서도 활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계집을 같이 정리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걔들 돌보는 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저는 가끔 체력 방전이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던데. 물론 힘들죠. 하지만 이렇게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요. 오히려 힘이 나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라도 도움 줄 수 있는 게 제가 더 고마워요. 와, 진짜 멋지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은 지치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더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누구나 힘은 들죠. 저도 가끔 힘들 때 있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짜 큰 보람이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말 듣고 보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덕분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계집을 정리하고 유기견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가끔 장난스럽게 저를 놀리기도 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봉사활동이 끝난 후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는데 그때 서로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누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 그리고 유기견들에게 쏟는 정성을 보면서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쌓였던 호감이 사랑으로 이어진 거죠. 처음엔 봉사활동 후에 같이 저녁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서로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힘든 날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면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저는 조금 답답해졌어요. 저는 이 사람과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결혼을 이야기해도 될 시점이라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좀처럼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말을 꺼냈어요. 전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혼을 한 사람이었는데 아내의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듣고 조금 망설였어요.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기견을 돌보며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와 책임감 있는 모습에 결국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전처의 잘못으로 이혼했으니 이 남자의 잘못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저에게는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예비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예비 남편에게도 그 점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진지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예비 남편과 함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부모님은 예비 남편 앞에서는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예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엄마가 곧장 저에게 묻더군요. 아, 기집애야, 너 꼭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 아니, 이혼한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하냐고. 엄마, 그 말은 너무하잖아. 엄마도 아빠랑 재혼하셨잖아. 왜 근데 저는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나는 네 아빠랑은 사별이었잖니. 이혼이랑 같아? 이혼한 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엄마, 이혼이든 사별이든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사람 전처가 바람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거라고. 엄마도 알잖아.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거. 아, 제발 엄마, 아빠, 이번 한 번만 나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휴, 아유,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얘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쩌겠어. 네 엄마인데 내가. 진짜 잘 생각해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해.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부탁하니 결국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어요. 친정의 허락을 받은 후 이제 시댁에 갈 차례였습니다. 시댁으로 가기 전 예비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레 당부했어요. 예비 남편은 이혼 후 아버지가 자신을 없는 자식 취급했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남편은 항상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쳐서 공부나 일 모든 면에서 부족했기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게다가 결혼까지 실패하자 아버지는 자신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고 하며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겪었던 고통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어떻게든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은 정말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고풍스럽고 세련된 가구들이 자리 잡은 넓은 거실과 정원까지 이어진 커다란 창문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이번에도 정신머리 없는 여자를 데려왔냐며 비꼬는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예비 남편은 아버지에게 이 사람이 전 부인과는 다르다고 말했죠. 예비 시아버지는 그건 두고 봐야 한다며 차갑게 비웃듯 반응하셨어요. 어차피 너는 내놓은 자식이니 누구랑 결혼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지원은 없다. 너희들에게 줄 재산도 없고 더 이상 도움 줄 생각도 없다. 지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저 결혼만 허락해 주세요. 저희 둘이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도 이번엔 어디 가서 꽃뱀 같은 걸 내려오진 않았나 보구나. 하지만 아직도 믿을 수는 없어. 그 말이 얼마나 가나 보자. 아, 여보,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시끄러워. 지들 알아서 하게 놔둬. 언제까지 어른들 손 벌리고 살 건가? 아, 이제 스스로 해결하게 놔둬야지. 그렇게 저는 시댁의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둘이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밉보이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냐며 남편과 시아버지의 관계를 화해시켜 줄 수 없겠냐고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도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오빠와 아버지가 예전처럼 화목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연신 부탁했죠.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사람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화해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계획은 이랬어요. 며느리인 제 핑계를 대며 저와 남편을 시댁에 자주 부르겠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하셨지만 제가 시부모님을 보고 싶다고 하면 시아버지도 뭐라 못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 정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리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흥미로워 하시는 낚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어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어요. 때로는 TV에서 낚시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태도가 누그러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아버지가 제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저를 대하는 태도에 따뜻함이 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후 5시가 다 되어갈 무렵 시댁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전화가 울리더니 시아버지 서재에 있는 어떤 서류를 급하게 회사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죠. 시어머니가 당황해 하시길래 제가 대신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서류를 가지고 시아버지 회사로 가게 됐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시아버지의 비서에게 안내를 받았는데 비서가 시아버지는 안쪽 사장실에서 다른 분과 말씀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서에게 서류를 대신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건네고 막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안쪽에서 문이 열리자 한 노인이 등장했고 그 뒤를 시아버지가 쩔쩔매는 표정으로 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노인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이번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면서 아무리 부탁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칼같이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은 처음이라 저는 너무 놀라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노인이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갑자기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왜 저렇게 저를 쳐다보나 싶었는데 노인이 갑자기 다가와 제 팔을 부여잡는 거예요. 아니야 아가씨, 혹시나 모르겠나? 편의점에서 자네가 나한테 자주 라면 사줬던 거 기억 안 나나? 그 말을 듣고 순간 한참 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편의점에서 자주 뵀던 그분이 맞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모습은 너무 달라져 있어서 처음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얼굴에 건강한 기운이 넘쳤고 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습니다. 8년 전보다 더 젊고 건강해 보이셨고 멋진 정장을 입고 있으니 정말 기품 있는 회장님 같아 보였거든요. 어머, 기억나요. 근데 진짜 달라지셨네요. 지금 완전 멋있어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고요. 참 고맙구만. 이렇게 우연히 만나니까 정말 신기하네. 아가씨는 여기 어쩐 일로 온 거야? 뭔가 급한 일이 있어? 여기가 저희 아버님 회사여서요. 아버님께 서류를 급하게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아니, 뭐라고? 여 사장님이 아가씨 시아버님이셔서? 아이고, 이거 정말로 놀랐구만. 이럴 수가 있나? 노인은 깜짝 놀라시더니 시아버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저와 노인이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시자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만난 사이인 것 같다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라도 나누자고 권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다시 사장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노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노인은 사실 과거에 큰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었고 그 과정에서 부인과 자식들까지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노숙자가 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때 돈도 한 푼 없어서 굶고 있다가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아가씨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돈이 없으면 언제든 오라면 라면을 사줬잖아. 그 덕에 정말 많이 위로받았지. 그랬군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었네요.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까 되려 다행이에요. 다행히도 결국 그 사기친 놈이 잡혔어.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고 나처럼 돈을 돌려받은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지. 그 중에 한 명은 예전에 내 사업 파트너였고 우리 둘이 다시 재기해보자고 다짐했지. 그렇게 몇 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아휴,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결국 다시 일어서셨다니 존경스러워요. 아이고, 그거 쑥스럽구만. 근데 오늘 여기 온 것도 사실 사업 때문이야. 사장님이 내 특허 기술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우리 회사와 협력하자고 부른 거지. 오, 정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상 참 좁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아가씨, 그때처럼 지금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나? 저는 노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우리 시아버님을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노인은 원래 다른 회사와 협력할 생각이었는데 제 덕분에 이번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듣고 감격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며느리 잘 둔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협업으로 탄생한 제품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새아가 덕분에 우리 회사 사업이 순조롭다.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잖냐. 그때 못 해준 결혼자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새아가 명의로 해주려고 한다. 아휴, 아니에요, 아버님. 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그때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어. 이번 기회에 꼭 해주고 싶다. 아니 여봉, 집을 해줄 거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 명의 반반으로 해주던가. 왜 며느리한테만 집을 한 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섭섭하겠어. 아, 저놈이 우리 집안 돈만 가져갔으니 뭐 한 게 있어서 예쁘다고 돈을 줘. 아버지. 왜? 너도 남자로서 와이프 앞에서 이런 말 듣는 게 부끄럽긴 하냐? 저는 남편이 집안 돈을 가져갔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집안 돈을 여러 번 가져갔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회사를 운영하긴 하지만 재벌가도 아닌 평범한 중소기업인데 자꾸 돈을 가져가니 집안이 파산할 지경이라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돈을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또 남편에게 몰래 돈을 주셨고 남편은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벌였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남편이 왜 시아버지께 쫓겨났는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도 크게 화를 내셨고 남편에게는 다신 이 집에 오지 말라고 노발대발하며 쫓아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이혼한 것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실망하셔서 내쫓은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뒤에서 바람이나 피우던 여자와 결혼해서 결국 이혼한 것도 실망스럽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피해자인데 그 이유만으로 내쫓을 리는 없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시아버지께 쫓겨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했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잘못했다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며 울먹이면서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저는 단번에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냐며 그동안 속아왔단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쉽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간절히 빌며 제 손을 붙잡았고
결국 한참 후에야 남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화해를 한 후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고 이삿짐을 쌌죠. 입주를 앞두기 며칠 전 저와 남편의 짐을 업체에 맡겨 미리 시아버지가 주신 아파트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새 아파트로 옮기기 전날 남편과 함께 친정에 들러 잠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서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가 자주 해주셨던 음식도 먹고 아빠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온기가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 기차 시간 때문에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도 보고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언제 오세요? 얼굴 보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아이, 너네 벌써 왔냐? 오후 1시쯤에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빠. 저희 11시 차라서 10분 뒤에 나가봐야 해요. 너희 엄마가 시간을 잘못 알려준 것 같구나. 오전에 뭘 일 있어서 너희 일어나기 전에 나갔어. 내가 안부 전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거라. 어쩌겠니? 저는 엄마를 못 보고 가는 게 아쉬웠지만 아빠에게 엄마 안부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차역으로 향해서 예정된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남편과 저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남편은 기차만 타면 금방 잠드는 타입이라 또 잠에 빠져들었죠. 저는 창밖을 멍하니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잠에 막 들려던 참이었어요. 기차가 출발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침 엄마한테 안부 인사하려던 참이라 잘 됐다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죠.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혹시 옆에 남편이 있는지 물으며 있다면 들리지 않는 곳에서 통화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기차에 타기만 하면 금세 잠드는 남편은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혹시나 깨울까봐 일부러 자리를 일어나 객실을 나가서 통화했죠. 엄마, 이제 말해도 돼요. 무슨 일인데요? 너 지금 당장 기차에서 내려. 1시라도 빨리 내려야 해. 아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 갑자기 왜 내려야 하냐고. 너 절대로 서울 가면 안 돼. 너한테 큰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려야 해. 엄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무슨 큰일인데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김서방이랑 시댁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둬둘지도 모른다니까. 내가 어젯밤에 다 들었어. 엄마는 어젯밤 새벽에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다가 우연히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하고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순간 멈춰서게 되셨다고 해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서 무언가 계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죠.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시부가 저한테 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날 들은 대략적인 통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했다고 합니다. 어머, 내가 잘 설득해서 와이프한테 돈 꼭 빼올게. 그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우리도 한탕 해야지. 누나한테도 준비시켜도 알았지? 내일 누나 엄마 집에 가잖아. 누나 잘 준비시킨 다음에 모레 엄마도 누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그날은 무조건 내가 와이프 어디 못 가게 잡고 있을 테니까. 집에 못 나가게 잡고 있으면 지쳐서라도 허락해 주겠지.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믿을 수 없었고 그동안 알고 있던 남편이 과연 제가 아는 그 사람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엄마 말씀이 맞는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엄마는 잘못 들을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제 명의로 집을 대출받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저는 기차 중간에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은 지 몇 분도 안 돼요. 바로 깊이 잠드는 사람이라 누가 깨우지 않는 이상 잘 깨지 않는 편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시댁과 가까운 역에 내리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말해준 남편의 통화 내용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도대체 시댁에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지, 대체 시누이가 뭘 하고 있길래 준비해서 모레 저희 집에 오라고 하는 건지, 그 진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에 내린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1년 전 도시 근교의 시골로 이사한 터라 주변이 다소 한적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마침 대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시골집들이 종종 그렇듯 시댁도 문을 꽉 닫아두지 않곤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대문 쪽으로 다가가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마당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시누이가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발표를 하듯이 자료를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 사업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듣다가 지루한지 하품을 하셨어요. 아우, 엄마, 하품하지 마. 제대로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투자자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잖아. 너나 영진이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정세 아가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집 못 나가게 찾고 있을 거면서 뭘 그렇게 걱정이야. 그래도 기왕이면 정식으로 허락받는 게 좋잖아. 이렇게 연습해두면 나중에 다른 투자자들 모을 때도 도움이 되고. 아이고, 네 말 뜨고 보니까 그건 또 그렇긴 하네. 아유, 확실히 네가 명문대를 나와서 그런지 똑똑하다니까, 우리 딸. 아이고, 우리 며느리년도 너처럼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잡대 출신이yon. 처음에 대학 이름 들었을 때 내가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니까. 아, 엄마 이미 결혼했는데 어쩌겠어. 그냥 포기해. 우리 아들이 이혼만 안 했어도, 아니 아버지 지연만 계속 받고 있었어도 그런 년은 성에도 안 차서 우리 집안에 받아주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건 그렇지. 그때 아버지가 영준이한테 제대로 줬어도 감히 올케가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수 있었겠어?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두고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보고 년년자를 붙이며 대놓고 깔보는 말들을 했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저열했는지 감히 여기에 쓰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제가 졸업한 대학을 욕보이며 그런 지잡대 출신은 과거가 지저분하던데 쟤도 사실은 세탁하고 온 게 아니냐는 둥 수치스러운 추측까지 했죠. 분노로 휩싸여 손을 꽉 쥐며 덜덜 떨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를 꺼내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녹음하기 시작했죠.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을 휘몰아쳤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저를 이렇게 깔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마음먹었어요. 이 녹음본으로 어떻게 복수를 할 거냐고요? 저는 이 녹음한 대화를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시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시부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의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자 구원투수였으니까요. 시아버지에게 보낸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며 못 살겠다고,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며 제 감정을 모두 담아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서러움과 배신감, 답답함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보낸 거죠. 메시지를 보낸 지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전화를 받았는데 시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며 녹음 내용을 다 들었다며 얼마나 속상했겠냐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는 이것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당장 같이 가서 사과를 받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아버지와 중간에서 만나 함께 시댁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에 도착하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미 혼비백산한 모습이었어요. 아마 남편한테서 제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안절부절하지 못했겠죠. 저와 시아버지가 함께 나타나자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을 벌리고 있었고, 시누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마치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등장한 것처럼 둘 다 굳어버린 모습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면서 시아버지에게 늦게 들어온다더니 어쩌다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갑자기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보며 충격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었어요.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때렸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정신 못 차리니까 때려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랬다. 뒤에서 또 무슨 허튼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야. 대체 새 아가한테 그런 심한 짓을 한 거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새 아가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지 몰라도 이거 다 모함이야. 내가 쟤한테 뭘 했다고? 시아버지가 녹음된 게 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녹음 파일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바로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틀기 시작하셨고, 녹음된 저들의 대화가 시댁에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 내용이 드러나는 순간 점점 더 초조해졌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특히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구간이 나올 때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듯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한마디 했습니다. 우연히 남편이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지 사업자금에 보태는 걸 알게 되었고, 시댁도 수상해서 오늘 급습했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대화 내용을 전부 들었다고 말했죠. 시어머니와 시누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둘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셨냐고, 제가 지잡대 출신이라서 보이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다고 빈정댔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도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영준이를 당장 부르라고 하시며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결국 남편 또한 시아버지의 불호령으로 오게 됐는데 1시간 반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남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을 때 남편은 긴장한 나머지 손끝까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며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이 들통났음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은 남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 보였고, 시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영준이 너, 그리고 당신, 내가 분명 저번에 둘이 내 돈 몰래 빼가라 걸렸을 때 했던 말 기억나지? 이번 한 번은 집을 내쫓고 화내는 것만으로도 끝나지만 다음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아버지 죄송해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랬어요. 이 세상에 돈 필요한 사람이 너뿐이더냐. 돈 필요한 사람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모두 다 그럴 거다. 그래도 남들은 너처럼 영치 없는 사람만 있진 않아서 나의 강도처럼 부모 돈 야근야근 빼먹지 않아. 네, 이제는 부모 돈도 모자라서 지어 와이프 돈도 손을 대. 너네들은 이미 내가 준 지혜는 나이였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랑 영준이를 내가 고소하려고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여봉, 고소라니. 당신이랑 영준이 그때 몰래 통장에서 내 돈 빼간 거 지금도 고소할 수 있거든.
한마디로 내 돈을 절도해 간 건데 공소시효가 생각보다 길더라고. 지금 재판 시작해도 공소시효 안에는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야. 시아버지와 남편은 고소 얘기가 나오자 온몸을 떨며 시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모아 빌면서 잘못했다고 연신 말했죠.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후회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분이 넘도록 계속 빌었고 시아버지도 무슨 생각인지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미동도 없던 시아버지께서 마침내 입을 떼셨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말이었어요. 정말 너네들 깜빵 안 가고 싶어? 아버지, 당연하죠. 깜빵을 가면 단순히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총가져가 되는 건데 저는 절대 그 꼴이 될 수 없어요. 여보, 나도 그래. 이 나이에 감옥 가서 살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 좋다. 너희들이 정 그렇게 옥살이를 하기 싫다면 내가 선택권을 너그럽게 더 주지. 고소를 당하던가 아니면 내 빚을 갚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해. 그리고 매일 저녁 한 달 동안 108배를 올려. 108배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저녁 네 아내 앞에서 너희들이 용서를 구하면서 108배를 올리라는 말이야. 그리고 빚 갚는 건 너희 둘만 해도 되지만 108배는 너도 예외가 아니야. 영희 너도 너희 올케한테 해야 돼. 아버지, 제가 왜 올케한테 용서해줘서 올려야 해요?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럼 그렇게 제 아가 있을 본데다가 대출 강요하라고 같이 계획 짜놓고 널 웅그렁이처럼 너만 빠지려고 한 거야? 그럼 영희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도 상관없는 거지? 밖에 나가서 살 자신 있는 거지? 아빠,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잖아요.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08배 안 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경제적 능력도 변변찮은 네가 밖에서 잘 살 수 있다면 나가라고. 기가 찬다, 기가 차. 독립도 못하고 지금까지 부모한테 빌 붙어 있는 주제. 주택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한다고? 지나가던 괴가 없겠다. 신우이는 시아버지의 신랄한 비판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 모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매일 저녁이 되면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이는 제 앞에서 108배를 올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몸으로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시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매일같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도 공장에 가서 야간 근무를 2시간씩 했고 시어머니는 주간 시간대에 공장에서 일해야 했죠. 두 사람이 고생하는 모습은 마치 그동안 쌓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몸소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절대 봐주는 법이 없었고 주말이라고 해서 쉬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주말이 되면 오히려 더 엄하게 갈구면서 일을 시키셨고 남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노는 날에도 이들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엄격한 태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칠 대로 지친 얼굴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인간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저에게 108배를 올리는 시간이었죠. 몸이 지친 상태에서도 이 108배를 매일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루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은 피곤이 잔뜩 묻어나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죠.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108배는 정말 너무 버겁습니다. 오늘만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보, 제발 오늘만 봐줘. 아니 우리 나이 먹고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 하루 종일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오늘 하루만 좀 쉬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 그럼 오늘은 안 해도 돼. 정말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보? 고마워요, 여보. 그럼 나는 당신이랑 영준이 고소해버리면 되니까 아무 옥살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아버지, 그건 좀 너무하시잖아요.
저랑 엄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08배 빼먹은 적도 없잖아요. 이 정도 봐주는 것도 안 되나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오늘만 넘어가자는 얘긴가? 결국엔 변명일 뿐이잖아. 내가 그 변명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할까? 한번 대답해봐. 여봉, 우리도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책임을 다해야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할 일 안 하고 넘어가려는 게 얘들이 말하는 가족이야? 시아버지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렇게 결국 세 사람은 저 앞에서 108배를 시작했죠. 세 사람의 손발은 떨리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얼굴과 옷을 땀으로 흥건했죠. 남편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괴로움을 참아내려 애쓰는 모습이었고, 시어머니 역시 몸을 구부릴 때마다 허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렇게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108배를 완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더는 일어서지 못하겠다며 징징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매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호통을 치셨고 무조건 하라고 다그치셨죠. 옆에서 두 사람과 같이 108배를 하는 시누이 또한 이런 시아버지의 꾸짖음을 받는 건 예외가 아니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공장 일과 108배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이 인간들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한 달 동안 호되게 당한 그들은 그 대가로 이제는 저를 볼 때마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며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집에 있을 때면 어떻게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돕거나 청소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해도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어떻게든 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니도 달라진 점이 많았어요. 예전 같으면 시댁에 오면 저와 같이 항상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설거지도 못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손님으로 대접해줬고 말투도 훨씬 조심스러워졌죠. 공장을 다니진 않았지만 한 달 동안 매일 108배를 했던 시누이 또한 저를 볼 때 예전보다 훨씬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그들이 저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했지만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긴 했지만 그 변화가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며 스스로 깨달았는지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만약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때는 절대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남편과 시댁과도 갈라설 생각도 하고 있어요.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야겠지만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자기 존중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히 맞설 수 있었던 건 제가 스스로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그들 역시 저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를 가장 먼저 지키고 제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요. 그들이 진정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선택한 지금의 제가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저처럼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